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사 로봇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한 AI 첨단 농업까지 농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한 축인 공공기관에서는 이 변화의 시계가 더디게 흘러가는 듯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혁신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진정한 농산물 마케트로 거듭나겠다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강위원 원장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강위원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얼핏 듣기에는 아마 경기 지역의 농식품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기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기관 이름에 담겨 있다시피 그 경기도 농특산물,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전국적 판로를 확대해서 또 세계적으로 수출 확대까지 팔아드리는 곳인데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관내 전체 초중고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또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후 대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경기도 농업농촌 농민과 관련된 모든 어떤 농정의 실행기관 유일한 기관입니다. 자, 기관명이 그 맡은 역할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업무들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주시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어쨌든 그 농민들의 그 농산물 팔아드리는 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농촌 농민이 단순히 농민만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농업, 공유농업에서 여러 가지 농업의 어떤 확장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도 가장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타지에서는 이제 농가 수당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제 기본소득을 모델로 농민 기본소득이면서 동시에 농촌 한 곳을 아예 골라서 거기에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의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농민 기본소득의 순례지를 사회 실험하는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전담하는 그런 곳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그 지역 혁신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어떻게 경기도하고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광주 촌놈이 좀 큰 데 가서 광주의 시각으로 광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전국적 시각으로 한번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혁신의 어떤 유학을 한번 떠나야 되겠다 했더니 광주 지역 많은 그 지인들이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를 좀 배우고 어떤 그런 전국적 조망을 할 수 있는 시야를 한번 갖춰와라 해서 왔는데 잘 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인구로도 그렇고 규모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4분의 1. 그래서 경기도가 결정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혁신 사례가 만들어지면 동네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명나게 한 6개월 보냈습니다. 임기가 2년이시죠. 2년인데 2년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취임하셔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6개월의 경기도로 유학 온 소감이랄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는 사실은 걸어 다니면 다 선후배고 한 집 건너 고향 사람이고 다 너 고향이 어디냐 하면 다 이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낯선 땅, 사실 낯선 도전입니다. 한두 달은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이런 어떤 박토를 어떻게 옥토로 갖출 것인가, 바꿔갈 것인가. 그래서 조금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어떤 개간할 삽과 이 호미와 낫을 좀 갖췄다. 거기에 맞는 인력 채용도 좀 넉넉하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도 좀 마련해서 올해 2020년 비로소 예. 뭔가 중요한 어떤 설계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었는데요. 농업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제가 여기 머리도 깎고 다니고 인상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서 학생 운동 얘기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편견부터 많이 갖습니다만 20대의 그런 어떤 그 공익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20대의 삶의 어떤 과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 가장 아픈 곳, 눈물이 많은 곳을 구체적인 모델로 뭔가 재생 그리고 부활시키는데 기여할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소외된 곳이 어딘가? 그게 이제 농촌이고 농민이고 농업이다. 그래서 14년 전에부터 어떤 농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의 부흥과 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대 학생운동 함께했던 동료들과 함께 농촌으로 가자. 그래서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멋진 모델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했던 대한민국 농정을 한번 판을 바꿔보자. 뭐 이런 이런 포부 결기를 가지고 농업 농촌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강 원장님 농업계와 이제 지자체 인연을 맺게 시작한 것이 전남 영광에서 시작한 농촌 복지 공동체 여민동락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인 설계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민동락이라 하면 맹자의 그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다 이건데 조금 그것을 우리가 바꿔가지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아픔이 있는 분들이 원래 정주하고 살았던 농촌의 노인들의 건강.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게 됐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의 핵심이 뭘까 했더니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겠다 해서 폐교 직전에 학교를 살리는 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또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휴지, 휴경지 개간해서 협동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는 하여튼 지난 한 14년 동안 농촌이 살 수 있다면 뭐가 필요한가를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치 민주주의를 통해서 농촌의 자립을 이룰 것인가, 또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뭐 한 인구 2,000명 되는 작은 면입니다. 그 면에 경제, 복지, 교육, 문화를 융합적으로 함께 살려가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학교도 살고 그런 실험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그것도 역부족입니다. 공공의 구체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농촌 살리기 쉽지 않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에 와서는 이제 공공의 기관장으로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강 원장님께서 이제 경기도로 떠난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지금 거기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마을로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 부부 6명이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대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한 40여 명 자녀들까지 같이 농민이면서 농촌 시민이면서 또 요새 말로 하면 마을 활동가이면서 같이 서로 설계하면서 가난하지만 의미 있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민동락은 이제 자립형 농촌 복지 공동체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그 우리 농촌 복지 또는 농촌 그 정주 문화의 모델을 제시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 물론 많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민동락 설립 10년 만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제목이 기적 아닌 날은 없다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낮아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면
현재까지도 농촌의 시선이 어떤 도시 문명 안에서의 사회적 실패 탓에 농촌으로 왔다. 이런 사회적 편견부터 예. 또 농민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농촌 패배주의 곧 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아기 울음 그친 지 오래고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을 공공에서 얘기해도 스스로 신뢰하지 않고 또 서로가 믿지 않는 이런 풍토를 극복하고 이제 희망을 선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도 정주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예. 그래서 전사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귀농을 결단하고 온 청년들과 외부인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농촌을 살리고 지키는 데 중요한 과제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광산구 주먹밥은행,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뭐 이런 사업들도 있네요.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주먹밥은행은 그 광주의 상징 5.18 민주화 운동 이때 나눴던 주먹밥, 즉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신기한 사업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그냥 빌려주는 예. 예. 과거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처럼 예.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번 그런 어떤 신뢰에 기반한 은행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랑 노인복지관은 제가 이제 농촌 복지하면서 또 농촌 운동하면서 농촌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농촌 노인에 대한 복지 또 그들이 복지 수혜자에서 자립적인 복지의 주체로 되게 하는 것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직접 한번 경험하면서 경영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어떤 자립형 그또 노인복지 공공의 개입도 있지만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참여하고 또 운영도 노인들이 하게 만드는 도시에는 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노인들이 많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학력이나 과거의 그 젊은 시절에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실험들을 해서 어떤 복지혁신의 모델로 만들었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군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맡고 계시는 그 진흥원에도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조금 불만일 수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심지어 우리가 보통 제가 주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정치에 대한 적대, 세금에 대한 저항, 세 번째가 행정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저도 행정이 무슨 일이 한다면 별로 안 믿는 축에 속했었는데요. 우리 진흥원도 이제 공공기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행정 조직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판가리를 좀 해볼까? 민간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잘 결합시켜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최고의 혁신 조직으로 한번 승화시켜 볼까. 한 6개월 동안 뭔가 좀 100m 달리기 하듯이 좀 뛴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도 내부에 이런 어떤 흐름에 동의하는 동료들이 여러 명 계셔서 지금 조금 그 기반을 닦았다 싶습니다. 2020년 1년은 아마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철학과 색깔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경영을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이니까요. 유통 채널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농촌의 좋은 기술, 특히 농식품 생산, 뭐 농가공품 생산에 관련해서 좋은 어떤 품질도 좋고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기업이 없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서 그런 기업들
마케팅부터 판로까지 다 지원하는 목표는 단순히 농촌의 대기업이 아니라 소농들 특히 소규모 농식품 기업들 대략 한 100개 정도를 선발해서 집중 지원해 가지고 어떤 자립 운영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인데요. 지금 굉장히 학교급식이 지금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뭐 뒤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급식 체계가 좀 흔들려 가지고요. 다 민간의 공급을 대행하는 체제였는데 경기도는 새로운 지금 학교급식 모델들을 만들고 급식 유통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공공급식 체계 대략 한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모델을 만드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라 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적인 실험입니다. 제가 오면서 경기도에 이런 어떤 실험 모델을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경기도가 기본소득 국가를 지향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민부터 해보자. 그런데 용돈 푼돈 주듯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그 일정한 소득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농촌 사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변화하는지를 추적해서 세계적인 모델로 한번 안착시켜보자 해가지고 그 담당을 지금 우리 진흥원이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농식품유통진흥원인데 일은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20년 핵심 사업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농민소득은 지금 전남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과 어떤 뭐 차별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남의 해남이나 뭐 한평이나 이런 어떤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농민 수당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 경영체에 지원하는. 그런데 이제 그 경기도는 농가가 아니라 부부가 농사를 지면 농민 개인에게 즉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리에 맞게끔 한 명 한 명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액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좀 넓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농촌 기본소득인 거죠. 농민이 아니라 농사를 짓든 안 짓든 한 개 면에 뭐 10,000명이 산다. 그럼 거기에 모두 다에게 거주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완벽한 이제 기본소득의 여러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래서 농민수당이라 부르지 않고요. 기본소득을 지향한다. 그래서 사회실험은 농촌 기본소득으로 하고 농촌으로 하고 농민에게는 개별로 준다 해서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문 영역에서도 굉장히 지금 박수를 받고 이런 실험들을 설계하고 있는 경기도가 아마 정책 어떤 그 배움터로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국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미가 가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마 경기도니까 가능하다라고 좀 질투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서 한번 이게 국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광역 단위의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성공 모델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소득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농촌소득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시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산의 문제 또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디자인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기도가 그런 어떤 사회 실험이랄까 전국적 모델이 될 만한 각종 작지만 굉장히 굵직한 어떤 혁신적 실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수렴하면서 그것을 집행하는 속도 있게 집행하는 게 이제 경기도의 장점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타시도는 돈이 있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가령 전라도 광주는 아무리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도
돈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경기도는 세상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있으면 돈은 마련하자. 다른 거 줄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내면 돈이 있냐 하는 순간 그다음 진척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는 생각을 내라 해서 한국 농정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한번 탈바꿈할 그런 어떤 이제 근본책이 필요하다. 30년, 50년 농정 미래에 대한 대안적 설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농민 기본소득에서 나아가서 농촌 기본소득으로 정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예산 투입을 해서 소득이 적당하게 보장될 때 인간은 얼마나 존엄해지는가. 이기적 탐욕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고 나누는 문화.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어떤 민주주의 어떤 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설파했더니 경기도 과감하게 결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8억 정도를 사회실험 구축 비용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마련되면 이제 도가 추경 통해서 이제 농민, 농촌의 시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액수도 정하고 전체 규모도 정하는데요. 이런 설계들을 기꺼이 받아준 하여튼 경기도의 어떤 정책 전담 부서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하여튼 뭔가 새로운 어떤 모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잘 도입이 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기를 저희도 아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그 과정들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요. 기회 되면 다시 방송에 나와서 그때는 자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세가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이런 것이 사회적인 이제 변화의 바람이고 이것이 농식품 소비 유통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유통진흥원에서는 이런 그 변화에 맞춰서 이제 그 어떤 정책, 새로운 정책들 도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뭐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기도가 한 20년 전에 전국의 아주 선진 모델로 공공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 사이버 장터라 해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선진 모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이 이 마중물이 돼서 뭘 발굴해 가지고 그것이 민관이 협력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서 공공의 역할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시절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온라인 쇼핑 또는 그 온라인 몰이 다 이렇게 대형업 민간 기업에서 좀 큰 유통 채널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작년에 그 기존에 했던 그 유통망, 그 유통 채널 경기 사이버 장터 하여튼 연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5G 시대에 386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그 대형 그 유통 채널에 경기도 기존에 했던 성과들을 탑재해 가지고요. 온라인 유통에서 농가 소득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해법들을 본격적으로 올해 찾아서 어떤 그 유통의 흐름을 좀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물류 특성상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배송이 힘들다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뭐 총알 배송, 새벽 배송 뭐 이런 그 기술의 개발이 물류 기술의 개발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유통업계와 이제 생산자 간의 어떤 괴리나 갈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그 농업 농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딱히 비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는 기존에 해왔던 뭐 이렇게 직거래 장터라든지 앞으로 아파트와 농촌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공공이 이 인증을 통해서 공증을 해주면 도시민들이 이 어떤 구체적 정보를 가지고 신뢰에 기반해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저희는 그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아주 광활한 이 소비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 다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가도 살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건강 자산을 보증할 어떤 친환경 농산물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만의 여러 자산들을 잘 설계해서요. 또 수도권 전체의 소비처가 널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 어떤 여러 가지 신경을 쓰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우리 이제 시장의 온라인 그 유통 비중이 이제 증가함과 동시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한 축이 그 생산자의 직거래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뭐 방법, 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방법들이 지금 얘기하신 그 친환경 급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가능하면 지금까지 도농 또는 농도 어떤 연계 사업들이 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모델을 만드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 푸드 형태 또는 저희 같으면 농산품 홍보관 통한 뭐 G마크 전용관도 있고 여러 어떤 그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실패 모델들은 좀 이제 과감하게 공공해서 청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직접 아파트 어떤 그 여러 자조단체와 농민단체가 직접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 마중물을 깔아주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도만의 모델들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모델이라도 발굴해서 그것이 사회적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지역적인 특성, 그 대규모 소비처와 인접해 있다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도시농업도 사실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우리 그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농업에 대한 우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도시농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진흥원에서는 이 도시농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도시농업에 이제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해왔더라고요. 그 우리 도시공사 또는 LH 이런 데로 연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주택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는데 그 대체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 배려 계층들이 많이 사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옥상 텃밭을 만들어서 단순히 이 텃밭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안부 확인까지 거치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복합적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경기도 공영농장, 그러니까 조금 소박하게 얘기하면 도민 텃밭인데 대형 텃밭입니다. 수백 가구가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짓는. 근데 그게 성과가 좋아가지고 경기도가 지금 한 개에 있던 용인의 흥덕지구에 있던 것을 확장해서 올해는 광교 도시텃밭 포함해서 지금 5개로 늘리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도 정도의 인구나 땅덩이면 이런 경우 한 100개 정도로 좀 늘어나야 된다 해서 어쨌든 LH도 만나고 도시공사도 만나서 성냥갑 같은 아파트 짓는 데만 땅을 쓸 게 아니라 대지 위에서 씨 뿌리는 그런 도시인들이 많아져야 그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농업의 가치도 인식하면서 농촌의 우군이 되는 그런 어떤 도농 연계형 도시농업을 확대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농부들의 이제 손길이 요즘 뭐 바빠지는 이제 봄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도시농업에 대한 이제 계획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했던 규모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요. 조금 도시농업 중장기 계획이랄까요? 우리 보통 뭐 재정 계획이 있듯이 복지 계획이 있듯이 도시농업 계획을 좀 세워서 올해는 지금까지 했던 그 도시농업의 성과들을 좀 모아가지고 경기도 유형의 어떤 새로운 도시농업 체계들을 만드는데 올해는 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단순히 농장을 늘리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농장 안에 도시농업 안에 예를 들면 장애인 텃밭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렇게 포르투갈 같은 데 갔더니
이렇게 휠체어 타고 농사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어떤 도시농업의 형태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것을 점차 좀 색깔 있게 확대하는 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인에 있던 100가구 규모의 그 네. 도시 텃밭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큰 예산은 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특히 거기는 이제 LH인데 예. LH에서 땅을 이제 저희들이 확보하면 예. 실제로는 이제 큰 예산이 아니라 뭐 몇 억 정도 투자해서 뭐 수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뭐 홍수에 대비해서 뭐 정비를 해준다든지 예.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쉼터 예. 또 그다음에 생태 화장실 예.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 땅만 확보되면 예. 경기도 수도권은 사실은 땅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땅만 확보되면 그것을 예.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사업들이 좀 확장이 돼서 경기도민이 모두 좀 그걸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네. 수 있고 또 그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좀 확장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시농업과 더불어서 이제 경기도가 좀 자랑할 만한 게 공유농업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농민들의 생산, 뭐 유통, 소비, 그다음에 농촌의 체험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것을 함께 진행하는 이제 일종의 공유농업인데요. 예. 보니까 공유농업은 경기도 조례,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아직 그런 조례나 법령이 없고요. 예. 법령이 없고요. 예. 경기도가 최초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농업의 어떤 영역을 좀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아,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또 도시농업의 큰 어떤 설계도를 함께 또 경기도가 한번 마련해야 된다. 그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부터 경기 지역 학교 급식을 이제 진흥원에서 직접 챙기고 계신데요. 우리 미래 세대를 학생들을 위한 그 급식 사업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이것도 확정을 할 수 있고 또 생산자의 어떤 뭐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관점인데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학교 급식에 그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전라도에서 경기도에 와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예. 제일 부러운 게 이 친환경 급식 시스템입니다. 좋은 먹거리를 먹이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친환경 급식은 생산 농가인 친환경 농민들도 같이 살리는 구조이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규모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고요. 예.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 텐데요. 다른 타지 그 지자체의 그 급식과 달리 여기는 일단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 가격은 높낮이 또는 폭등, 폭락 이런 거 다 안정적으로 지켜가면서 농민들은 마음껏 농사만 지켜야 하는 이런 체제에 좋고요. 또 이런 학교 급식을 넘어서서 군급식, 어린이급식, 복지시설급식까지 여러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서 참 부럽고요. 농민들에게 이런 안정적인 소비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비용들을 다 줄이는 거죠. 아이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고 과감하게 여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경기도가 부럽습니다. 네. 현재 그 친환경 급식의 참여도 뭐 어느 정도고 또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요? 만족도는 예상한 바대로고요. 최고죠. 자기 특히 학부모들 만족도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경기도가 대략 그 친환경 농가가 한 5천 농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약 1,600 농가 정도 됩니다. 600에 1,700 사이 되고요. 현재 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1,200 농가니까 대략 한 급식 가능한 친환경 농가 중에 70%가 넘게
계약 재배를 통해서 지금 급식에 참여하고 있고요. 학교 수로는 1,350개 학교, 지금 한 8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는 급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식의 양이 엄청나게 그렇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한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급식의 방법, 또 단계, 여러 가지 절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 정도로 조금 안정적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아마 공공급식이 확대되면 여기에 따른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이제 실행 부서였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뭐 실행은 민간 업체에 맡기고 이제 관리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모델은 어떤가요? 그 학교 교육이 교육 사회 서비스로서 교육을 공공이 담당하듯이 이제 급식은 단순히 그 밥 배달이 아니거든요. 식자재 배달이 아닌데 공공이 해야 할 중요한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급식이다. 급식의 총량이 아주 작은 정도였다면 민간 업체에 맡겨서 민간이 어떤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그 영업을 하면 되겠지만 이제 이 경기도 같이 초중고 다 확대되는 이게 공공급식이니 공공기관이 책임성, 공익성에 기반해서 거기서 무슨 수익을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공이 그것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공공이 감당할 수 없거나 굳이 공공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이 있다면 이런 것은 민과 함께 어떤 협업을 이루어 가지고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민간이 운영했습니다. 10여 년. 대체로 문제가 다 터졌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면 이게 영업이익과 맞물리게 되면 여러 이해관계 조직들이 엇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제 뭐 작년 한 해 이제 우리 진흥원이 일종의 공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또 한 해 연장됐습니다. 2년의 경험을 근거해서 판단해가지고 민영화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공영할 거냐. 그래서 올 연말이면 판단해서 아무래도 향후 10년의 급식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역량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판단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일선 초등학교에는 이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 과일 간식 사업과 함께 2017년부터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뭐 이런 것을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군포에 있는 그 아침 식사 지급할 때 간편식 지급할 때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경기미를 어떻게 경기쌀을 어떻게 잘 팔 거냐 이런 취지로 이제 설계되긴 했지만 가서 보니까 아이들 만족도는 최고죠.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여러 사정으로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면 이제 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학교에서 아침에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나와 계시고 뭐 쌀로 만든 떡도 있고 또 무슨 빵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과일 주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이렇게 밥을 주는데 만족도 높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시작해서 중앙정부가 관심 갖게 된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물류입니다. 물류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조금씩 학교마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만약 혁신할 수 있다면 저는 마을의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의 NGO들이 큰 물류비 들이지 않고 인근 학교에 이것을 납품하고 동네 경제, 마을 경제를 살리면서 거기서 또 주문해서 사고하는 그런 어떤 소박한 마을 단위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여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로컬 푸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겠네요.
자, 최근 농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농촌으로 향하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기농자들도 많고 기촌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도 차원에서 이그 기농 기촌에 대한 어떤 정책 또는 지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진흥원이 이 귀농귀촌 지원센터, 경기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라도에 있을 때는 귀농 귀촌은 다 해남이니 담양이니 영광이니 이런 데로 오는 데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 오니까 의외로 경기도의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귀농 귀촌 인구가 많습니다. 보니까 귀촌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 전국에 한 뭐 30여만 명 중에 경기도가 한 9만 명 통계가 잡힐 만큼 귀촌 인구는 많고요. 귀농 인구도 연간 1,000여 명이니까 문제는 땅값은 비싸지만 경기도의 뭐 복지, 교육, 의료, 문화 이런 체계들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서 귀농하면 경기도가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 싶어서 지금 뭐 꾸준하게 귀농귀촌 대학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물론 31개 시군 중에 대부분은 기초정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무슨 뭐 교육 같은 걸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군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거점별로 저희들이 귀농귀촌 대학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귀농인의 집 해가지고 특히 청년들이 농부가 되기 위해서 귀농을 했는데 관건은 땅과 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귀농인의 집 통해서 농촌 체험도 하고 농가에 적응하는 훈련도 해가지고 이제 농부 또는 농촌 시민이 되어가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좀 내용을 내실 있게 해서 경기도가 귀농귀촌의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하는 데도 애를 쓰겠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이제 농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맞습니다.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생산의 시대에서 소비의 시대로 넘어갈 때 얼마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이런 것이죠. 판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취약한 부분이 그 유통 마케팅 접근하는 것일 텐데 그것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의 어떤 철학적으로만 귀농귀촌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진흥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청년 농부와 관련해서는 뭐 포장지를 지원한다든지 마케팅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법령 행정적 절차에 대해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뭐 그 청년 농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융복합 산업이라 해서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6차 산업 생산, 유통, 소비까지 함께 어떤 그 판로 확대까지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 그러니까 기술도 지원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쭉 해주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자본으로 승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자본을 투입해서 어떤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샵을 마련해서요. 뭐 하나로마트 안에 그런 농부들의 그 농가공품을 판매하는 샵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입점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에도 입점시키고 해서 어떤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농업유통진흥원이 이미 그 많은 사업들을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원장님이 새롭게 또 구상하는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앞으로 경기도 농업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어떤 생활 복지에 중요한 어떤 전환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 확실한 틀을 만들고 싶다 또는 변화를 꼭 이뤄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결국 사람이 관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아까 뭐 서두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수직적 유계에 따른 그 어떤 경직된 이 관료주의 이걸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제로 그냥 세금 정해진데 영혼 없이 그냥 뭐 물 뿌리듯이 그냥 뿌려버리고 마는, 그리고 어떤 성과를 그냥 포장해서 이런 어떤 구조화된 뭐랄까 요새 자주 쓰는 이 공공기관의 적폐들을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제 과제인데요. 가능하겠더라고요. 반드시 희망을 선포하고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키 큰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그래서 모든 이 혁신의 과제가 직원들이 짐이 아니라 공공기관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 혁신가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 구조. 그래야 임기 마치고 가더라도 이 혁신 역량이 결집해서 뭔가 의미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제 어떤 조직 안에서의 담대한 어떤 결심이고요. 아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적으로는 이 십수년 해왔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을 없애거나 새로 설계하는 데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안 되는 사업은 전부 다 일몰 처리해서 2020년에는 계속 해야 할 사업과 안 해야 할 사업을 구분 정리해 가지고 선택 집중하는 그런 사업 혁신도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학의 혁신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들을 존엄하게 애우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히 농업이 안 보이고 농민이 군대라고 하는, 적어도 이 땅은 농업을 산업적 가치로 비교 우위를 정해가지고 소멸시켜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도민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일들 하여튼 지치지 않고 한번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그 농정에 관여도 해보고 또 옆에서 지켜본 그 입장에서 제가 항상 아쉬운 점이, 그 정부들은 성과를, 예산을 쓴 것을 성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예산이 쓴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그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을 한다. 그것은 정말 그 혁신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 혁신가에서 농업 관련된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으셨는데요. 경기농식유통진흥원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제 지역의 농업인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흙과 대지와 함께 사는, 흙에 씨 뿌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농민들이 힘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업, 농촌 이 영역에 집중적이고도 고도화된, 그리고 아주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여러 과제에도 불구하고 농적 가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 없이 대한민국 유지될 수 없다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밥은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그리고 또 우리 전국의 시청자분들도 그 농업, 농촌, 농민 모두에게 늘 응원하고 박수 보내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기관 최선을 다해서 박수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초두에 그 광주 지역에서 경기도로 유학을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 만난 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무대에서 그 지역에서 닦았던 그런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를 하셔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농업을 위해서 큰 어떤 발걸음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혁신을 통해 새로움과 다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지역 공공기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농업인과 지역민 사이에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